저는 북한에서 봉제 공장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서 만난 남조선 책임자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제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죠. 공단 폐쇄와 함께 찾아온 절망 속에서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함경북도 길주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힘들었겠다고 하시더군요.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춥고 배고픈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하루하루 살아남는다는 게 무슨 전쟁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손재주가 좀 있어서 봉제 공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그나마 큰 기회였죠. 아시겠어요? 개성공단으로 가게 됐을 때 솔직히 좀 설레기도 했답니다. 남조선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장이라고 하니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같은 거요. 물론 그런 기대는 고위 간부님들이 매일같이 강조하는 사상 교육과 철저한 통제 앞에서 금세 얼어붙어 버렸지만요. 공단 안은 바깥 세상과는 또 달랐어요. 담장 밖은 온통 북한 땅인데 안에서는 남조선 말씨가 들려오고 처음 보는 기계들이 돌아가고 정말 이상한 곳이었죠. 저희는 정해진 구역을 벗어날 수 없었고 남조선 사람들과는 꼭 필요한 업무 외에는 말도 섞지 말라고 엄하게 지시받았어요. 감시원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뒤를 따라다니며 작은 말 한마디, 눈짓 하나까지 다 보고 듣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입을 다물고 고개만 숙인 채 재봉틀 바늘만 쳐다봤답니다. 제 손은 쉬지 않고 천을 밀어넣고 바늘은 쉼 없이 위아래로 오갔죠.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했어요. 그게 저의 방식이었고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을 거예요. 새로 오신 박선우 팀장님이라는 분이 공장을 둘러보러 오셨더군요. 다른 남조선 관리자들과는 좀 달랐어요. 키도 크고 훤칠한데 눈빛이 뭐랄까 좀 더 인간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분들은 저희를 그저 생산량 채워야 할 기계처럼 보는 것 같았는데 그 팀장님은 저희 한 명 한 명을 유심히 보시는 듯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가 그분과 눈이 마주칠 뻔해서 깜짝 놀라 다시 고개를 숙였죠. 괜히 감시원들 눈에 띄면 큰일이니까요. 며칠 뒤 작업량이 유독 많았던 날이었어요. 다들 지쳐서 실수가 잦아지는데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묵묵히 제 몫을 해내고 있었지요. 그때 박 팀장님이 제 재봉틀 앞으로 오시더니 제가 만든 옷들을 한참 살펴보시는 거예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죠. 혹시 제가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팀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리진아 씨, 참 꼼꼼하게 잘하시네요. 속도도 빠르고요. 이런 손재주는 정말 귀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칭찬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아니, 사실 그런 식으로 저를 사람 대하듯 칭찬해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얼음장 같던 제 마음에 아주 작게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박 팀장님은 그 후로도 가끔 제게 다가와서 힘든 점은 없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보시곤 했어요. 물론 저는 그저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지만 그분의 따뜻한 눈빛과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꾸만 파고들더군요. 억지로 눌러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건 분명 위험한 감정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낯설고 따뜻해서 차마 밀어낼 수가 없었답니다. 밤이 되면 그분의 얼굴과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제 삶에 처음으로 특별한 사람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개성공단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제 마음은 참 복잡했더랬습니다. 남조선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게 솔직히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희한테는 항상 적으로만 교육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선우 씨를 처음 봤을 때 글쎄요. 다른 남조선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딱하고 거드름 피우는 대신 눈빛이랄까요. 그런 게 좀 따뜻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남조선 기업 책임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공정 문제나 자재 공급 문제 같은 걸 빌미로 저를 부르는 겁니다. 물론 다 업무와 관련된 얘기였죠. 그러니까 저도 별다른 의심 없이 또 책임자 동지의 부름이니 안 갈 수도 없고요. 그렇게 공단 내 사무실이나 때로는 공장 창고 구석 같은 데서 마주 앉게 되더군요. 처고를 들여다보면 빼곡히 적힌 생산량 보고서를 보면서도 선우 씨는 슬쩍 제 얼굴을 살피곤 했습니다.
진아 씨,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으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참 낯설고도 따뜻한 배려였죠. 저희는 그런 사적인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일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목소리를 낮추고 아닙니다. 책임자 동지. 별일 없습니다. 하고 얼버무리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그런 끌림 같은 거요. 공단은 겉으로는 활기차 보였지만 실상은 늘 보위부원들의 눈초리가 날카롭게 번뜩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칼날 같았어요. 저희 북측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남측 기업인들까지 일거수일투족 감시받고 있었으니 얼마나 숨막히는 분위기였는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선우 씨와 제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으면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우리의 대화가 오해를 살 만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늘 시달렸습니다. 한 번은 공장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다가 보위부원이 저희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는 겁니다.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선우 씨도 그걸 눈치챘는지 아무렇지 않은 척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진아 씨, 이 콩나물국 맛이 참 시원하네요. 남측에서는 이렇게 맛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하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마치 우리가 평범한 업무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다급하게 흘러나오는 당국의 발표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더랍니다. 개성공단을, 그 잘나가던 공단을 갑자기 폐쇄한다지 뭡니까? 수령님의 위대한 결정이라느니, 남조선 괴뢰들의 도발 때문이라느니 온갖 명분을 갖다 붙여댔지만 제게는 그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어요. 같이 일하던 동무들도 모두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했지요. 하지만 저는요, 다른 동무들과는 차원이 다른 절망감에 빠졌더랍니다. 공단이 문을 닫으면 선우 씨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단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몰래 주고받던 눈빛, 손짓, 그리고 가슴속에 고이 숨겨두었던 작은 희망까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지요. 마치 제 심장이 바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밤낮을 잠 못 자고 뒤척였더랍니다. 눈을 감으면 선우 씨 얼굴이 아른거리고 눈을 뜨면 암담한 현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선우 씨의 따뜻한 눈빛, 저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그 전에 저로는 돌아갈 수 없더랍니다. 애당초 자유로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건 선우 씨를 향한 그리움이자 이 답답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었지요. 그러다 문득 고난의 행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정말이지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굶주림에 쓰러진 동무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공포에 떨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더랍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악착같이 버텨냈던 기억들이 제게 묘한 용기를 주더군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나, 아니면 저기 나가서 싸우다 죽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한 번쯤은 제 운명을 걸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지요. 그것은 바로 탈북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위부의 감시가 얼마나 삼엄한데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바로 끌려가서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지거나 더 무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우선 장마당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장마당은 온갖 정보가 오가는 곳이니까요. 물론 위험한 정보도 많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 될 수도 있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정말이지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장마당 구석구석을 기웃거리며 사람들 대화에 귀 기울이고 어딘가 수상한 낌새를 풍기는 사람들을 눈여겨봤습니다. 제가 찾는 건 브로커였어요. 돈만 주면 두만강을 건너게 해준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더랍니다. 물론 그 브로커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저를 속이지는 않을지 온갖 걱정이 앞섰지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선우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생각이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장마당을 헤매다가 드디어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장사꾼처럼 보였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제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아주머니는 저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젊은 동무, 뭘 그렇게 찾고 다니는가? 혹시 잃어버린 게 있는가?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잃어버린 것. 네, 저는 잃어버린 게 너무도 많았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려는 참이었습니다. Generated Content for Chapter 4 두만강을 건너다 죽음의 문턱 Scene 1 Generated Content for Chapter 4 두만강을 건너다 죽음의 문턱 Scene 2 Generated Content for Chapter 4 두만강을 건너다 죽음의 문턱 Scene 3 Generated Content for Chapter 4 두만강을 건너다 죽음의 문턱 Scene 4 옌지에 도착하고 나서도 마음 편히 숨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중국 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밤이면 숨죽이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해가 드는 허름한 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창밖만 바라봤지요. 두만강을 건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여기는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브로커라는 사람들은 돈만 알았어요. 북조선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달장 안에 가둬두고는 언제 팔려갈지 모르는 짐짝처럼 대하는 겁니다. 밤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중국 공안차 소리, 아니면 인신 매매범들이 들이닥치는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벽에 바짝 붙어서 벽지가 된 듯 숨을 죽였어요. 제가 숨 쉬는 소리마저도 들릴까봐, 들킬까봐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공포라는 게 잠시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을까, 브로커가 저를 부르더군요. 험상궂은 얼굴로 제게 전화기를 들이밀면서 하는 말이 야, 내 가족이 남조선에 있다며. 연락해봐.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선우 동무가 남조선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연락이 닿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아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정말이지 선우 동무였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진아야, 진아 동무 맞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꽁꽁 얼어붙었던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데 브로커가 옆에서 노려보고 있어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지요. 선우 동무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너무 늦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자기가 남조선에서 저를 데려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꼭 데리러 가겠다고 말하는데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을 선우 동무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애도 제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통화가 짧게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돈 얘기만 했지만 저는 그 돈보다 선우 동무의 목소리가 준 희망 때문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남조선에서 저를 위해 애쓰고 있을 선우 동무를 생각하니 여기서 더 버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북송될 위험이 크고 브로커들의 감시도 매 순간 저를 옥죄어 왔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추는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그 빛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선우 오빠 덕분에 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베트남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간다고 했지요. 솔직히 말해서 또다시 이런 고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하더군요. 하지만 오빠가 진아씨, 이번엔 꼭 성공할 겁니다. 하고 다독여주니 저도 모르게 다시 힘이 났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도 벌써 몇 달째인지 제 발로 자유를 향해 걷는 이 길이 어쩌면 제 인생의 전부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베트남 국경을 넘는 길은 중국과는 또 달랐습니다. 숲은 더 울창하고 습하고 모기 떼는 어찌나 사나운지 살이 다 물어뜯기는 것 같았어요. 발목까지 차오르는 진흙탕을 헤치고 나아가야 했고 밤에는 뱀이라도 나올까 싶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달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지요. 선우 오빠는 항상 제 앞에서 길을 살피고 위험한 곳은 먼저 가보곤 했습니다.
오빠는 제가 넘어질까봐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하고, 목마를 땐 자기 물통을 먼저 건네주었더랬습니다. 진아 씨,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자유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하고 말해주면 저도 모르게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게 됐지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숲속 깊은 곳에서 저희는 잠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컹컹, 컹컹. 단순한 짐승 소리가 아니었어요. 분명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냥개 소리였습니다. 선우 오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공안이 틀림없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오빠는 제 손을 잡고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뭐가 밟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오빠가 이끄는 대로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옷이 찢겨도 아픈 줄도 몰랐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오금이 저렸습니다. 죽으림을 다해 숲속으로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은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지요. 작은 덤불 뒤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그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겁이 났어요. 공안들이 저희가 숨은 곳 근처까지 와서 수색을 하는 것 같더군요. 숲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베트남 말이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저희를 찾는 듯한 뉘앙스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이 다시금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잡히면 어떡하나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모든 게 끝장날 것 같았거든요. 자유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길 오직 그것만을 바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숨어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저희를 찾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군요. 그제야 선우 오빠와 저는 간신히 서로를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빠도 저처럼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진아 씨, 괜찮아요?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자유를 향한 길은 언제나 이렇게 험난한 것인가 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드디어 제가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공항이 얼마나 큰지 사방이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삐 움직이는데 제가 여태껏 보았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꿈결 같다고 할까요?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죠. 그러고 한참을 기다렸나 봐요. 저 멀리서 누가 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 아시겠어요? 선우 오빠였어요. 제 눈앞에 선우 오빠가 서 있는 거예요. 오빠는 한참을 저를 빤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 품에 안기는 순간 그제야 제가 정말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더군요. 오빠도 저를 꼭 안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했는지 그 눈물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진아야 진아야 오빠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왜 그리 서럽던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고 이제야 비로소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태국에서 지낼 때도 그랬지만 여기는 정말 모든 게 달랐어요. 높은 건물들, 휘황찬란한 간판들,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제가 살던 곳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죠. 오빠랑 손잡고 걸으면서도 계속 두리번거렸어요. 제가 꿈꾸던 자유의 세상이 바로 이런 곳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꿈에 그리던 자유를 얻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불안하고 뭔가 낯설고 두려운 기분이었어요. 오빠는 제가 어색해할까봐 계속 제 옆에서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건 뭐고 저건 또 어떻고 오빠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사람이지만 이 넓고 낯선 세상에서 제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제가 꿈꿔왔던 자유는 분명 맞는데 이 자유가 너무나 커서 오히려 저를 압도하는 느낌이랄까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걱정이 더 앞섰어요. 이 모든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숙제처럼 느껴졌답니다.
나만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제가 꿈꾸던 지상낙원일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어요. 매일 밤배를 골고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으니 여기는 천국이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모든 게 저를 시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먼저 저를 힘들게 한 건 말이었어요. 분명 같은 조선말인데도 쓰는 낱말도 다르고 말투도 너무 빠른 거예요. 처음엔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기 싫어졌지 뭡니까.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어요. 혹시 저를 감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요. 북한에선 휴대폰은커녕 전화기 한 대도 쉽게 쓸 수 없으니 이런 풍경이 정말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어요. 아시겠어요? 밤에는 여전히 꿈을 꿨어요. 압록강을 건너던 그 차가운 강물, 등 뒤에서 들려오던 총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저를 찾던 보이브원들의 그림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여기가 나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했어요. 자유로운 세상에 왔는데도 제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던 거죠. 선우 씨는 그런 저를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었어요. 제가 아무리 퉁명스럽게 굴어도 무슨 말을 해도 늘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답니다. 어느 날 제가 동무라는 말을 무심코 썼더니 선우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진아 씨는 참 예쁜 말을 써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선우 씨 덕분에 저는 조금씩 나만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지 뭡니까. 선우 씨는 저에게 한글도 가르쳐주고 은행 업무도 도와주고 심지어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함께 봐주었어요. 처음에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너무 자유분방해서 어색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모습,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저에게는 너무나도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하루는 선우 씨가 저를 데리고 바닷가에 갔어요. 파란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지 뭡니까.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던 두려움과 아픔들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아요. 물론 여전히 쉽지 않은 순간들도 많지만 선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지만 제가 이곳에서 잘 사는 것이 그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유는 그저 숨 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남한에 와서야 뒤로서 알게 되었어요.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사랑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이 두 개의 세상을 잇는 하나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고향을 떠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요.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요.